나의 아버지는 노팅엄셔에 자그마한 땅을 갖고 있었다. 나는 5 아들 중 3번째였다. 아버지는 내가 14살이었을 때 케임브리지의 에마누엘 칼리지에 보냈고, 나는 그곳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학업에 전념했다. 그러나 나를 유학시키는 비용은 아버지의 작은 재산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런던의 유명한 의사인 제임스 베이츠 선생님의 도제로 들어가서 그분 밑에서 4년을 일했다. 아버지는 가끔 내게 소에게 돈을 붙여주었다. 나는 그 돈을 잘 모아두었다가 항해술과 그에 관련된 수학 지식을 배우는 데 사용했다. 그런 지식은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었는데, 나는 장래 언젠가 여행을 떠나는 것이 나의 운명이라고 늘 생각했다. 나는 베이츠 선생님의 집을 나온 뒤에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아버지와 삼촌 존, 그리고 다른 친척들의 도움으로 레이던 대학교 유학자금 40파운드를 마련했고, 또 연간 30파운드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나는 레이던 대학교에서 2년 7개월 동안 의학 공부를 했는데, 그 지식이 장거리 여행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레이던에서 돌아온 직후에 나는 고마운 스승 베이츠 선생님의 추천으로 스왈로호의 선상의사가 되었는데, 그 배의 선장은 에이브러햄 패널이었다. 나는 그 선장 밑에서 3년 반을 근무하면서 지중해 동부 지역과 다른 지역을 2차례 여행했다. 이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런던에 정착할 생각을 했다. 옛 스승 베이츠 선생님은 그것을 적극 격려했고, 또 내게 여러 명의 환자들을 보내주기도 했다. 나는 올드 주리에 있는 자그마한 집을 얻었고,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받았다. 그리하여 뉴게이트 거리에서 양말 가게를 하는 에드먼드 버튼 씨의 둘째 딸인 메리 버튼과 결혼했는데, 장인은 내게 400파운드의 지참금을 주었다. 그러나 고마운 스승 베이츠 선생님이 그 후 2년 만에 돌아가셨고, 나는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으므로 내 의원 사업은 기울기 시작했다. 나는 양심상 내 동료 의사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비양심적인 행위를 따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내와 몇몇 친지들과 상의한 끝에 다시 선상 의사 생활을 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2 배에서 연속해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6년간 동인도 제도와 서인도 제도를 여러 번 여행했고, 그로 인해 내 재산도 상당히 늘어났다. 나는 여가 시간이면 고대와 현대의 최고로 뛰어난 작가들의 작품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배에 좋은 책들이 다수 갖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항해 중에 어떤 지역에 상륙하면 그 지역의 언어뿐만 아니라 그곳 주민들의 풍습과 기질을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나는 기억력이 좋아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쉽게 배웠다. 이 여행들 중 마지막 여행에서는 그리 큰 돈을 벌지 못했고, 나는 바다가 실증이 났다. 그래서 더 이상 바다로 돌아가지 않고 아내와 가족과 함께 육지에 머무르기로 결심했다. 나는 올드 주리에서 페터 레인으로 이사를 했고, 거기서
다시 부두 가까운 지역인 워핑으로 옮겨갔는데 선원들을 내 의원의 환자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희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개업 생활은 별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 의원의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3년을 보냈으나 별 성과가 없었고 나는 남태평양으로 출항 예정인 엔틸로프호의 선장 윌리엄 프리처드로부터 좋은 제안을 받아 다시 항해에 나섰다. 우리는 1699년 5월 5일 브리스틀에서 출발했고 항해는 처음엔 아주 순조로웠다. 이 해역에서 벌어진 일들을 자세히 보고하여 독자들을 번거롭게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 단지 다음의 사항만 말하면 충분하리라. 동인도 제도로 가는 길에 우리는 폭풍을 만나 태즈메니아의 북서쪽으로 밀려갔다. 방위를 관측해보니 우리의 위치는 남위 30도 2분이었다. 선원들 중 12명은 과도한 노동과 영양 부족으로 사망했다. 나머지 살아남은 선원들도 아주 허약한 상태였다. 그 해역에서 여름이 시작되는 11월 5일 해상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는데 선원들이 배에서 약 200m 떨어진 지점에 우뚝 솟은 암초를 발견했다. 그러나 바람이 워낙 거세었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볼 사이도 없이 곧바로 그 암초로 밀려갔고 배는 좌초하여 두 조각이 나고 말았다. 나를 포함하여 선원들 중 6명은 배에서 바다로 작은 보트를 내려 그 위에 올라타고서 난파하는 배와 암초에서 간신히 벗어났다. 내 계산으로 약 15km 정도 노를 저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팔을 돌릴 수가 없었다. 본선에 있을 때 이미 상당히 체력을 소진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체력이 바닥나버린 우리는 파도가 치는 대로 몸을 내맡기기로 했다. 그렇게 한 반시간 정도 지났을 때 북쪽에서 갑자기 불어온 강풍에 우리의 보트가 뒤집혔다. 그 보트에 함께 탔던 내 동료 선원들, 암초 위로 도망친 선원들, 배 안에 그대로 남아있던 선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내심 그들이 모두 실종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나 자신에 대해 말해보자면 나는 운명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헤엄을 쳤고 바람과 조수의 도움으로 계속 앞으로 밀려나갔다. 나는 종종 다리를 밑으로 내려보았으나 발바닥이 땅에 닿지 않았다. 내가 거의 탈진하여 더 이상 헤엄을 칠 수 없었을 때 갑자기 두 발이 땅에 닿는 것을 느꼈다. 이 무렵 강풍은 상당히 잦아들었다. 땅바닥의 경사도 아주 완만하여 거의 1.6km 정도를 걸어가니까 해안이 나왔다. 나는 그때가 저녁 6시 무렵이라고 짐작했다. 곧 해안에서 내륙 쪽으로 800m 더 걸어갔으나 인가나 주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어쩌면 내 몸이 너무나 탈진하여 그런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나는 아주 피곤했고 날씨는 무더웠으며 게다가 배에서 탈출하기 직전에 브랜디를 약간 마셨으므로 아주 나른하여 그냥 드러누워 자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곧 나는 짧게 자란 부드러운 풀밭 위에 쓰러졌다. 거기서
평생 그런 단잠을 자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나게 잠이 들었다. 내 추측에는 9시간 정도 잔 것 같았다. 왜냐하면 내가 깨었을 때 여전히 대낮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곧바로 일어나려 했으나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나는 등을 땅에 대고 누웠는데 두 팔과 두 다리가 땅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숱이 많고 기다란 나의 머리카락 또한 그런 식으로 결박되어 있었다. 나는 내 겨드랑이에서 허벅지에 이르기까지 나의 상체를 묶고 있는 여러 갈래의 가느다란 끈도 느꼈다. 그리하여 오로지 하늘만 쳐다볼 수 있었다. 태양은 이글거리기 시작했고 햇빛은 내 두 눈을 사정없이 찔러댔다. 주위에서 혼란스러운 소음이 들려왔지만 내가 누워있는 자세에서는 하늘 이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곧 나는 어떤 살아있는 물체가 내 왼쪽 다리 위로 기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전진하여 내 가슴을 통과하더니 바로 턱 앞까지 왔다. 내가 가능한 한눈을 아래로 내리깔아 보았더니 그것은 키가 불과 15cm 정도인 사람이었다. 그는 양손에 활과 화살을 들었고 등에는 화살통을 메고 있었다. 곧 적어도 그런 사람 40명쯤 되는 무리가 첫 번째 사람을 따라 내 몸 위로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너무나 놀라서 크게 고함을 질러댔다. 그러자 그들은 겁을 집어먹으며 뒤로 달아났다. 나중에 들어서 안 이야기지만 그들 중 일부는 나의 양 허리에서 땅으로 뛰어내리다가 부상을 당했다. 그러나 그들은 곧 다시 돌아왔다. 그들 중 한 명은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지점까지 올라왔는데 너무나 놀랍다는 듯이 두 손과 두 눈을 치켜 올리더니 해키나 대굴이라고 날카로우면서도 뚜렷한 목소리로 외쳐댔다. 다른 자들도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하지만 당시의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독자 여러분도 충분히 짐작하겠지만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며 누워 있었다. 나는 결박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다가 마침내 운 좋게도 줄을 끊을 수가 있었고 내 왼쪽 팔을 땅에다 고정시킨 핀들을 잡아 뺐다. 나는 왼쪽 팔을 얼굴 쪽으로 들어 올림으로써 그들이 나를 결박한 방법을 알아냈다. 방금 전에 사납게 머리를 잡아당겨 머리가 엄청 아팠지만 그래도 그 덕분에 내 머리카락을 왼쪽 땅에다 고정시킨 줄들을 약간 느슨하게 풀어놓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이제 고개를 약 5cm 정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그들을 사로잡기도 전에 두 번째로 달아났다. 그리고 곧 아주 날카로운 억양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멈추자 그들 중 하나가 톨고 포낙이라고 크게 소리쳤다. 곧 나는 100여 개의 화살이 내 왼쪽 손에 발사되는 것을 느꼈다. 그 화살들은 100여 개의 바늘처럼 내 손을 찔러댔다. 게다가 그들은 우리 유럽에서 포탄을 쏘아대는 것처럼 공중을 향해 또 다른 화살들을 발사했는데 그것들 중 다수가 내 몸에 떨어졌으나 나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일부 화살들은 내 얼굴에 떨어졌는데 나는 즉각 왼손으로 내 얼굴을 가렸다. 이 한바탕의 화살 세례가 끝났을 때 나는 슬픔과 고통으로 신음소리를 내지르며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내가 결박에서 풀려나려고 다시 버둥거리자 그들은 전보다 더 강력한 화살 세례를 퍼부었다. 그들 중 일부는 창으로 나의 양 옆구리를 찔러댔다. 운 좋게도 나는 몸에 꽉 끼는 가죽 상의를 입고 있었으므로 창이 뚫고 들어오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내 계획은 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다. 밤의 어둠 속에서는 이미 풀린 나의 왼손을 써서 쉽사리 결박을 풀어버리고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을 것이었다. 몸집이 아주 작은 그곳 주민들을 보니 나머지 주민들도 내가 보았던 그자와 똑같은 신체 구조라면 설령 그들이 대군을 이끌고 온다 해도 충분히 대적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상황은 내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 내가 조용히 있는 것을 보더니 그들은 더 이상 화살을 발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음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미루어 볼 때 그들의 숫자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내가 누워있는 곳에서 약 4미터 떨어진 곳, 내 오른쪽 귀 위쪽에서 1시간 이상 뭔가 두드려 만드는 소리가 났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고정 핀과 결박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쪽으로 머리를 돌려보니 땅에서 약 45cm 높이의 임시 가설 무대가 세워져 있었다. 그 시설의 평대 위에는 주민 4명이 올라설 수 있었고 거기에 오르는 사다리가 2~3개 설치되어 있었다. 그 평대에 올라온 주민들 중 하나는 지체 높은 사람인 모양인데 내게 장황한 연설을 했으나 나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다. 하지만 그 지체 높은 사람이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랑그로 대훌산이라는 말을 3번 소리쳤다는 것은 미리 말해두고 싶다. 그 즉시 50명의 주민들이 앞으로 나서더니 나의 왼쪽 머리를 땅에다 결박시킨 줄들을 끊어주었다. 그러자 나는 머리를 자유롭게 오른쪽으로 돌릴 수 있었고 곧 연설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그의 몸짓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는 중년의 나이였고 그를 수행한 다른 3사람보다 훨씬 키가 컸다. 그 셋 중 한 명은 시종으로 그 지체 높은 사람의 옷자락을 약간 들어 올리고 있었는데 그의 키는 나의 가운데 손가락보다 약간 큰 정도였다. 나머지 2사람은 그의 양옆에 공손히 서 있었다. 나는 협박의 말투를 여러 번 느낄 수 있었으나 약속, 연민, 친절함 등의 분위기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공손한 태도로 몇 마디 대답을 하면서 태양 쪽으로 나의 왼손을 들어 올리고 2 눈을 치켜뜸으로써 태양을 나의 증인으로 부르는 신용을 했다. 내가 배를 탈출한 지 여러 시간이 흘러갔지만 그동안 단 한 조각의 음식도 먹지 못했으므로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었다. 자연의 욕구가 너무나 강렬하게 압박해왔으므로 나는 더 이상 조바심을 참지 못하고 손가락을 내 입에 가져다 대면서
음식을 먹고 싶다는 욕구를 표시했다. 후르고는 내 몸짓을 금방 이해했다. 그는 임시 가설 무대에서 내려가더니 여러 개의 사다리를 내 양쪽 옆구리에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100여 명의 주민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 내게 접근해 왔다. 그들은 고기가 가득 든 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그 음식은 나에 대한 최초의 첩보를 받은 황제의 명령으로 즉각 준비되어 그곳으로 후송되어 온 것이었다. 바구니 속에는 여러 종류의 고기가 있었지만 맛만 가지고서는 어떤 동물의 고기인지 알 수가 없었다. 양고기같이 생긴 어깨, 다리, 허리살 등이 잘 조리되어 있었는데 크기는 종달새 날개보다 더 작았다. 나는 그것들을 한 번에 2~3개씩 먹어치웠다. 소총 총알처럼 생긴 빵은 한 번에 3개씩 먹었다. 그들은 나의 식욕과 먹성에 놀라움과 경이로움의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부지런히 음식을 대주었다. 이어 나는 음료가 필요하다는 몸짓을 했다. 그들은 나의 먹성으로 보아 음료도 보통의 양으로는 감당할 수 없겠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었으므로 아주 교묘한 기술을 발휘하여 그들 나라에서 제일 큰 통을 줄을 써서 들어 올리더니 내 손까지 굴려와서 마개를 땄다. 거기에는 음료가 4분의 1리터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았으므로 나는 단숨에 다 마셔버렸다. 그것은 부르고뉴 와인 같은 맛이 났지만 한결 더 감미로웠다. 그들은 내게 2번째 큰 통을 가져왔고 나는 단숨에 마시고서는 좀 더 가져오라고 손짓을 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내놓을 통이 없었다. 내가 이런 경이로운 행동을 해보이자 그들은 기뻐서 소리쳤고 내 가슴 위에서 춤을 추면서 아까 했던 말인 해키나 대구를 몇 차례 반복해서 말했다. 그들은 깨끗이 비워버린 2통을 땅으로 내던지라고 나에게 신호를 했고 그에 앞서 보라크 미볼라라고 외치면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켜서라고 경고했다. 그들은 공중에 떠오르는 2통을 보자 다 같이 해키나 대굴 하고 소리쳤다. 솔직히 고백하거니와 나는 그들이 내 몸 위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내 소나귀로 잡을 수 있는 40명 혹은 50명을 소나귀에 움켜잡고 땅에다 패대기 치고 싶은 욕구를 문득문득 느꼈다. 그러나 아까 몸에 맞았던 화살의 고통이 기억났고 그건 그들이 내게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아닌 것 같았다. 또 내가 아까 지체 높은 사람에게 순종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명예를 지키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공격적인 욕구를 억누를 수 있었다. 게다가 엄청난 비용도 아끼지 않고 내게 관대한 대접을 해준 사람들에게 나 또한 상호 우위의 정을 베풀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이 소인들의 대담한 행동에 내심 경탄을 금할 수 없었다. 그들은 나의 왼쪽 손이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데도 개의치 않고 내 몸 위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다. 또 틀림없이 내가 아주 엄청난 괴물처럼 보일 텐데도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잠시 뒤 내가 더 이상 고기를 달라고 하지 않자 내 앞에 황제가 보낸 높은 신분의 인물이 나타났다. 그 정부 고관은 내 오른쪽 다리의 발목 부분에서 올라와서 내 얼굴까지 전진해 왔는데 수행원이 약 12명이었다. 그는 폐하의 옥새가 찍힌 신임장을 꺼내서 내 눈앞에 들이밀고서 약 10분간 연설을 했다. 그는 화를 내는 기색은 없었으나 말하는 어조는 결연했다. 그는 가끔씩 앞쪽을 가리켰는데 비록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800m 정도 떨어진 수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정부의 내각에서 나를 수도로 데려오라고 결정했고 폐하가 승인했다는 것이다. 나는 몇 마디 대답을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나는 자유로운 왼손을 들어서 오른손에다 갖다 놓고 이어 내 머리와 몸을 가리키면서 결박을 풀어달라는 표시를 했다. 고관은 내 뜻을 잘 알아듣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머리를 흔들면서 안 된다는 뜻을 표시하고 또 양손을 포개어 보여주면서 내가 포로 자격으로 후송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렸다. 그렇지만 고관은 내가 고기와 음식을 충분히 먹는 등 잘 대접을 받지 않았느냐고 몸짓과 손짓으로 의사표시를 했다. 그 순간 또다시 내 힘으로 결박을 풀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내 얼굴과 양손에 아까 화살을 맞았을 때의 따끔거리는 고통이 여전히 느껴졌다. 사실 내 피부는 물집이 잡혔고 또 여러 개의 화살이 아직도 얼굴과 양손에 박혀 있었다. 게다가 적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도 목격했다. 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를 처분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후르고와 그의 수행원들은 아주 공손하면서도 쾌활한 표정으로 내게서 물러갔다. 곧 나는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치는 것을 들었는데 페플롬 셀란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내 왼쪽 옆구리에 달라붙어 결박한 밧줄을 어느 정도 풀어주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소변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엄청난 양의 오줌에 소인들은 크게 놀랐다. 그들은 앞서 나의 동작으로 내가 무슨 행동을 하려는지 알아차리고 엄청난 소음과 경류를 일으키며 쏟아지는 물살로부터 몸을 피하기 위해서 내 오른쪽 옆구리에서 좌우로 멀찍이 벌려 서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전에 그들은 내 얼굴과 손에 아주 좋은 냄새를 풍기는 연고를 발라주었다. 그 연고 덕분에 몇 분 사이에 화살에 맞아 따끔거리던 통증이 다 사라졌다. 이런 편안한 상황에다 아주 영양가 높은 고기와 음료를 먹고 마시며 원기가 회복된 탓인지 나는 곧바로 다시 잠에 떨어졌다. 나중에 들어서 안 이야기지만 나는 8시간 정도 잠을 잤다. 그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의사들이 황제의 명령으로 와인통에다 수면제를 섞었던 것이다. 내가 상륙하여 풀밭에 드러누워 자고 있던 그 순간에 황제는 지급전령에 의하여 그 소식을 보고받은 듯하다. 황제는 이어 내각에서 내가 위에서 말한 방식으로 나를 결박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또 내게 다량의 고기와 음료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는 수송기계를 준비하여 수도로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결단은 아주 과감하면서도 위험한 것이었다. 나는 이와 유사한 상황을 만나면 그 어떤 유럽의 군주도 이런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 조치는 아주 신중하면서도 관대한 것이었다. 가령 이 사람들이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창과 화살로 나를 죽이려 했다고 가정해보자. 나는 따끔거리는 화살을 느끼자마자 잠에서 깨어났을 것이고 그 고통 때문에 나의 분노와 체력은 엄청나게 솟구쳤을 것이다. 당연히 나를 결박한 밧줄 따위는 가볍게 풀어버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했을 것이며 또 내게서 아무런 자비도 기대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가장 뛰어난 수학자들이었고 명성 높은 학문의 후원자인 황제의 포용과 격려에 의하여 완벽한 수준의 기계공학에 도달했다. 이 군주는 나무들이나 다른 무게 나가는 것들을 수송하기 위하여 바퀴 달린 운송기계를 여러 개 준비해 두었다. 그는 나무가 울창한 숲속에서 엄청나게 큰 군함들을 건조하고는 이 수송기계들을 사용하여 300 내지 400m 떨어진 바다까지 수송했다. 500명의 목수와 기사들이 즉각 그들 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수송기계를 준비하는 작업에 달려들었다. 그것은 땅에서 8cm 높이로 들어 올려진 목재 기계였는데 길이 2m에 너비가 약 1.2m였고 그 밑에는 22개의 바퀴가 달려 있었다. 나는 아까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치는 것을 들었는데 그건 바로 이 수송기계가 도착했기 때문이었다. 그 기계는 내가 상륙한 후 4시간 만에 출발한 듯 했다. 기계는 누워있는 나의 바로 옆에 평행이 되게 놓였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나를 들어서 그 위에 올리는 것이었다. 이 작업을 위해서 30cm 높이의 기둥 80개가 세워졌다. 그리고 갈고리를 써서 짐을 꾸리는 끈처럼 굵은 노끈들을 일꾼들이 내 목, 양손, 상체, 두 다리 등에 튼튼하게 감아놓은 무수한 붕대에 고정시켰다. 그리고 900명의 힘센 인력들이 달려들어 기둥에 고정시킨 도르래를 이용하여 이 노끈들을 잡아당겼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3시간도 안 되어 수송기계 위에 올려졌고 다시 단단하게 결박되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되었다. 이 인양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나는 와인에 들어간 수면제 탓에 내내 곤히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키가 12cm 정도 되는 황제 폐하의 말 1500마리가 동원되어 나를 수도까지 끌고 갔다. 수도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80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우리가 길을 떠난 지 4시간쯤 되었을 때 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사건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뭔가 고장이 나서 수송기계가 잠시 멈추어 선 동안에 2~3명의 젊은 원주민들이 잠든 내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했다. 그들은 수송기계 위로 올라와 내 얼굴까지 살금살금 다가왔다. 그리고 그들 중 한 사람인 근위대 장교가 그가 휴대한 단창의 날카로운 끝을 내 왼쪽 콧구멍 속으로 깊숙이 집어넣었다.
그것은 볏짚처럼 내 코를 자극했고 나는 거세게 재채기를 했다. 그러자 그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사라졌다. 나는 수송 도중에 갑자기 깨어난 사건의 전말을 3주 후에나 알게 되었다. 우리는 그날 내내 장거리 행군을 했고 밤이 되자 멈추어 섰다. 나의 양 옆에는 각 500명의 근위대원이 보초를 섰는데 절반은 횃불을, 나머지 절반은 활과 화살을 들고 대기했다.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것 같으면 화살을 날리기 위해서였다. 그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 우리는 행군을 계속했고 정오 무렵에 도성의 출입문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지점에 도착했다. 황제와 궁중신하 전원이 우리를 마중 나와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고관들은 황제가 직접 내 몸에 올라가서 옥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만류했다. 운송기계가 멈추어 선 곳에는 오래된 사원이 하나 서 있었는데 왕궁 내에서 가장 큰 사원이었다. 그곳은 몇 해 전에 불미스러운 살인사건이 벌어져서 부정탄 곳으로 여겨졌다. 그리하여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가 전환되었고 모든 장식품과 집기들은 치워졌다. 나는 이 건물에 머무르기로 결정되었다. 북쪽을 바라보는 대문은 높이 약 1.2m에 너비가 거의 60cm였다. 나는 이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기어 들어갈 수 있었다. 대문의 양옆에는 땅에서 15cm 정도 올라온 곳에 자그마한 창문이 각각 하나씩 나 있었다. 왼쪽에 있는 창문을 통하여 국왕의 대장장이들이 91개의 쇠사슬을 반입했다. 그 쇠사슬은 유럽의 귀부인의 시계를 매단 줄처럼 생겼는데 크기도 그와 거의 비슷했다. 그들은 그 쇠사슬을 내 왼쪽 다리에다 걸고 다시 36개의 자물쇠로 꽁꽁 잠갔다. 이 사원의 맞은편, 큰 길 저쪽 약 6m 떨어진 곳에는 대략 1.5m 높이의 작은 탑이 하나 있었다. 황제는 나를 쳐다보기 위해 궁중 대신들과 함께 이 탑에 올랐다. 나는 그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나중에 들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똑같은 목적을 위하여 도시의 주민 약 10만 명이 그곳에 나온 것으로 추산되었다. 근위병들이 나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에 걸쳐 1만 명 정도 되는 주민들이 사다리를 이용하여 내 몸 위로 올라왔다. 그러나 곧 그것을 금지하면서 다시 내 몸 위로 올라가는 자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포고령이 떨어졌다. 일꾼들은 내가 더 이상 달아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자 내 몸을 결박했던 노끈을 다 끊었다. 그러자 나는 지난 한평생 느껴본 적이 없을 법한 우울증을 느끼며 일어섰다. 내가 일어서서 걷자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놀라서 커다란 고함을 일제히 내질렀는데 그 굉음은 필설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나의 왼쪽 다리를 묶은 쇠사슬은 길이가 약 2m였으므로 반원형을 그리며 앞뒤로 걸어다니는 자유만 겨우 누릴 수 있었다. 쇠사슬의 끝이 대문에서 10cm 떨어진 곳에 고정되었으므로 나는 대문 안으로 기어 들어가 사원 경내에서 몸을 쭉 뻗고 드러누웠다.